저는 결혼 8년차,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36 여자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결혼 후 처음으로 심각하게 싸웠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둘 중 하나가 양보를 했더라면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남편도 서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네요. 쓸데없는 말싸움으로 서로 감정 소모도 너무 심하고 이젠 다 그만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정말 남편과 시어머니 말하는 대로 경우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 며느리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세요. 지금까지 8년 동안 우리 아들 낳고 육아휴직 딱 1년 했어요. 그때 빼고는 항상 남편이랑 맞벌이하며 살았고 결혼할 때 시댁과 우리 친정에서 똑같이 2천만 원씩 지원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이랑 합쳐서 집 구하고 혼수 맞추고 다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시댁에 신세를 진 것도 없고 남편에 비해 크게 조건이 모자라지도 않아요. 사실 조건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고 시댁이나 저희 친정집에서 나중에 물려받을 만한 재산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잘났네 못났네 할 필요 없이 그냥 부부끼리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인데 시부모와 남편의 생각으로는 제가 한참 못난 사람이었나 봐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댁의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부모 생일이나 기념일도 다 챙겼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비교해봤을 때 시댁에 한두 번이라도 더하면 더했지 덜 챙긴 적 없었거든요. 시댁 가려면 차로 1시간 반이나 걸리는데 아이 태어나고 난 뒤로부터 애 얼굴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부모 모시고 식사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명절에는 항상 시댁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명절 전날에 아침 일찍 도착해서 일이란 일은 다 도맡아서 했고 명절 당일에도 친척들 다 돌아가는 오후 5시, 6시 넘어서 끝까지 남아 손님 접대와 술상 차리고 치우는 것 전부 하고 나서야 저녁 때쯤 친정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신혼 때 2년 정도는 명절에 친정 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시댁에서 보통 이틀 정도 자면서 친정에는 연휴 마지막 날 잠깐 들러서 밥 한 끼 후딱 먹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보통이었죠. 남편한테 왜 친정에는 얼굴만 비추고 바로 돌아가야 하냐고 화내고 따지고 나서야 겨우겨우 지금처럼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신 여자분들 거의 다 그렇게 살겠지만 저도 시댁 가면 다리 뻗고 쉴 시간 없이 음식 만들고 술상 차리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남편은 우리 친정집에 가더라도 엄마 아빠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합니다. 아빠랑 술상대 정도 해주고 잘 먹고 잘 자다가 집에 가는 게 전부죠. 좀 억울하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 화내고 남편과 싸우려고 들면 그냥 결혼 생활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나은 일이니까요. 명절에 시댁에 가면 일하는 것보다 더 불편한 게 밤에 잠자는 겁니다. 남편보다 2살 어린 도련님도 3년 전에 장가가서 동서와 조카를 데려오는데 24평짜리 시댁에서 새 식구 8명이 잠을 자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시댁 인테리어 자체가 시부모 2분이 사시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안방을 제외한 작은 방 2개에 온갖 가전제품들과 짐들이 꽉꽉 차 있어서 이불 하나 펼 공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방이야 시부모 2분이 주무시니까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첫 번째 작은 방에는 일단 김치 냉장고와 장롱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안 그래도 작은 방인데 그런 짐들 때문에 이불 하나 펼 공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는 지금은 쓰지도 않는 피아노도 있고 남편이 대학 가기 전 학창시절 때 쓰던 싱글 침대도 하나 있습니다. 키가 작은 애들이라면 모를까 성인은 절대 우리 시댁집 작은 방에서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공간이 있는 거실에서 저와 남편 우리 아들 셋과 동선의 식구 셋이 이불 펴고 쭉 누워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나마 거실 베란다 쪽에서 자면 다행인데 현관과 주방 쪽에서 잠을 자면 엄청 불편하고 자다가 몸이라도 뒤척거리면 현관 센서 등이 켜지는 바람에 다들 잠을 설치기 마련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겨울엔 보일러도 잘 안 틀어주고 1인용 전기장판을 가족당 하나씩만 깔아주는 바람에 애들이나 장판 위에 올려놓지 어른들은 보일러가 들어올까 말까 하는 찬바닥에서 얇은 이불 하나 깔고 그냥 자야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겨울은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추석은 보통 9월이나 10월 초에 있는데 그때도 아직 덥습니다. 더군다나 좁은 거실에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잠을 자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기만으로 후끈후끈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저희 시댁 거실에 에어컨이 없다는 점입니다. 있어도 시어머니가 마음 놓고 틀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안방에만 저희 결혼할 때 해드린 벽걸이 에어컨 하나만 있어요. 제가 추운 건 그나마 견디겠는데 더운 건 정말 못 참거든요. 시댁에서 눈치 보여서 제대로 샤워도 못하는데
밤새 더워서 땀 흘리고 뒤척이다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어머님은 새벽 6시 전에 일어나서 주방을 달그락거리며 뭔가를 하시고 저랑 동서는 꼼짝없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도와드려야 해요. 3년 전인가 동서가 아이 낳고 첫 추석이었는데 양쪽에 애는 울고 더워서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다가 새벽 4시인가 넘어서 간신히 잠들었는데 해도 뜨기 전인 새벽 5시 반에 안방에서 시부모님이 일어나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애들 아직도 안 일어났나? 지금이 몇 시인데? 젊은 애들이라서 그런지 시댁 어려운 줄을 모르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 듣고 또 어떻게 눈을 감고 잠을 자겠어요. 동서랑 같이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하고 진짜 시댁만 갔다 오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질 노릇입니다. 남편한테 시댁 가는 거 너무 불편하다 힘들다 이야기해봐도 명절이 원래 그런 거라면서 자기는 온 식구들이 거실에서 옹기종기 붙어서 자니까 어릴 때 생각나고 좋다더라고요. 지는 자기 집이니까 좋겠죠. 오죽했으면 명절 전날에 시댁에서 일 다 하고 근처에 숙소 잡아서 거기서 편하게 자고 새벽에 다시 들어오자 했는데 남편이 제 이야기 듣고 바로 인상 쓰더라고요. 우리 엄마 집이 좁고 낡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저희 친정은 38평짜리고 아직 장가 안 간 남동생이 있긴 하지만 부모님이 저희 오면 편하게 잘 수 있게 방 하나를 통째로 비워두셨어요. 원래 엄마가 쓸데없는 인테리어도 안 좋아하고 집안에 물건 많은 것도 싫어해서 38평짜리 집이지만 실제로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잘 안 앉는다고 거실에 소파도 없애버리셨고 외손자 놀러오면 맘대로 굴러다니라고 커다란 매트 깔아놓으셨어요. 이런 세세한 것들부터 양쪽 집에서 해주시는 음식이나 시댁과 우리 친정집 형편 같은 것도 다 이야기하자면 남편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문제는 지난 설날이었어요. 남편한테 이번에는 진짜 사람들 모이는 거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아이 걱정 때문에 시댁에서 안 자고 명절 당일치기만 하고 오자고 이야기했어요. 대신에 우리 친정은 아예 생략하자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정말 죄송했지만 이 정도 양보 안 하면 남편은 아예 제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미리 시어머니한테 명절 용돈이랑 차례비를 보내놓고 명절 당일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상 차리는 것 도와드리고 차례만 지낸 후에 집으로 바로 돌아오자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바로 도끼눈을 뜨면서 저보고 며느리 자격도 없는 여자랍니다. 그동안 제 생각해서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었는데 배려해줄수록 만족을 모른다네요. 명절에 겨우 하루 자고 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하기 싫은 거냐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와 인연 끊고 따로 살라 합니다. 저는 절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어요. 좁은 거실에서 다 같이 누워 자는 것도 싫었고 요즘은 건강도 걱정되니까 조금 조심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도 무리한 부탁인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가볍게 말싸움하고 일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바로 다음날에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하셔서 저를 죽이네 살리네 이래서 며느리들한테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완전 집안에 역적 취급을 하십니다. 저랑 완전히 이야기도 안 끝났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남편이 시모한테 일러 바쳤나 봐요. 괜히 욕먹으니까 저도 기분 나쁘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2차전으로 붙었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말싸움하다가 남편이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가 저를 배려하느라 본인 엄마한테 미안한 것이 너무 많다네요. 엄마 혼자 너무 고생하는데 제가 도와줄 생각도 없어 보이고 시댁에 조금만 오래 있으면 얼굴 표정 싹 굳어지니까 본인이 불효자가 된 것만 같답니다. 진짜 그 이야기 듣고 머릿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불효자? 남의 집 딸로 왜 자기 엄마한테 대신 효도하라는 건가요? 명절에 시댁 가면 저랑 시어머니가 설거지하는 거 한번 도와준 적 없는 남편인데 본인 손으로 직접 효도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답니까? 시어머니한테 욕까지 먹은 마당에 저는 시댁 안 간다고 끝까지 버텼고 남편도 나중에는 앞으로 저보고 알아서 하랍니다. 저는 진짜로 이번에는 안 갈 생각이고 우리 애도 보낼 생각 없어요. 이번 설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앞으로 돌아오는 명절에도 절대 시댁에서 잠 안 잘 겁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며느리 노릇 다 하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성에 안 찼나 봅니다. 자꾸 이 문제로 시끄럽게 하고 남편이나 시모가 또 한 소리 하면 저도 그땐 절대 참지 않고 끝까지 싸울 거예요. 계산 다 끝났고 아쉬울 것 하나 없습니다. 후기입니다. 설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남편과 결말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저와 아들은 이번 설날에 시댁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진짜 안 간다고 하자 단단히 화가 났고
시모도 저보고 미쳤다는 말 이상으로 쌍욕을 퍼부으셨어요. 설 끝난 다음에도 남편이랑 싸우다가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야 하는 이야기지만 남편이랑 저는 결혼 출발부터 조금 차이가 났어요. 시댁과 우리 친정 집안의 재산과 부모님들 직업도 차이가 있었고 남편과 저도 학벌이나 연봉이 차이가 났습니다. 당연히 저랑 우리 친정 쪽이 조금 더 잘 살았죠. 하지만 연애할 때 저는 남자 연봉이나 시댁 집안 형편 같은 건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할 줄 몰라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남편이 못난 모습 보일 때도 있었고 시댁에서 해준 것 하나 없이 시댁살이를 시킬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고 싶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고 살았는데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이랑 이혼 절차 진행 중이고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처음에 아들도 저를 따라간다 하고 저도 제가 직접 아들을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육아를 해본 적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제가 훨씬 나았으니까요. 양육비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이야기했을 때 남편도 절대 안 된다 하고 특히 시부모님 둘은 집안의 장손 뺏어가려 하느냐고 완전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자신 있으면 아들 데려가서 잘 키워달라고 했더니 딱 3일 만에 다시 연락 와서 아들은 저보고 키우랍니다. 자기는 회사 다녀야 해서 아이랑 있어줄 시간도 없고 시부모도 3일 동안 아이랑 같이 있었더니 두 손 두 발 다 들었나 봐요. 양육비 청구 안 한다는 거 아직 유효하지? 라면서 남편이 비열하게 웃길래 그건 그때고 지금은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 협의 진행 중이고 대부분 제가 원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던 재산도 제가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아들도 제가 키울 거예요. 친정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바로 옆동에 아이와 둘이 살 집을 구했고 제가 회사에서 늦게 끝나는 날에는 우리 엄마가 아이를 봐주고 계십니다. 사실 결혼 생활 시작할 때부터 친정 부모님은 제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었지만 못해줘서 서운해하셨어요. 처음에 2천만 원 혼수 비용이 아니라 신혼집을 사주겠다고 하셨는데 시댁에서 반대하시고 남편도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 못 받겠다며 거절하더라고요. 그땐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있는 상태라서 남편이 야망도 있고 처갓집 재산에 기대지 않는 그릇이 큰 남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우리 집안 도움 받으면 결혼생활 주도권을 뺏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갈라서게 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우리 아들만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 이혼하게 되면서 아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그만큼 더 큰 사랑으로 키워줄 겁니다. 저는 27살이고 평범하게 살고 있던 여자입니다. 한동안 꽃길을 걷고 있던 멍청한 착각 속에 빠져서 살다가 이제 꿈에서 깨게 되었어요. 현실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달콤하지 않았고 제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네요. 저희 집안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가난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데 제가 20살이 되던 해까지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는 우리 네 식구는 반지하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은 남동생은 군대 다녀와서 지방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나라에서 주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계십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라 집도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반지하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겨울엔 너무 추웠고 여름에는 습하고 너무 더웠고 벌레들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다니던 때는 친구들 집에 비해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저는 한 번도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가끔 한번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걔네 엄마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도 다른 우리 집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을 탈출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반지하에서 탈출하고 싶었고 제 친구들 집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고 6시에 끝나는 사무직 일이 끝나면 동네에서 호프집이나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밤늦게까지 매일 했어요. 정말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뿐이었고 결국 22살 때 집 보증금을 모아서 독립해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예전부터 저만의 공간을 갖고 싶었고 집을 예쁘게 꾸미고 살고 싶어서 돈이 들지만 지금까지 따로 살고 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술집 같은 곳만 빼면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시급 500원 더 준다고 하면 새벽 1시, 2시까지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제 나이 또래 친구들보다 사회 경험도 많아서 손도 빠르고 무슨 일을 하던 야무지고 일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면 아주머니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고 호프집에서 일을 해도 주방 이모나 사장님이 항상 다른 일 하지 말고 이 일을 매일 하라며 시급을 많이 올려주셨죠. 덕분에 저는 회사 다니면서도 끊기지 않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고 점점 늘어나는 시급 덕분에 나중에는 회사에서 8시간 일하는 것보다 퇴근하고 일해서 받는 돈이 더 커져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 저도 돈을 모아서 내 장사를 해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오래 하지 않고 몇 달 하다가 매번 다른 일을 찾아서 했어요. 그러다 우리 동네에 오래된 설렁탕 집이 있어서 거기에서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장님 내외분들이 너무 저를 좋아하셔서 평일은 물론 지금 회사 다니고 있던 걸 그만두고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돈도 지금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제 생각으로는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는 여유 시간을 이용해야 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대신 주말엔 다른 일 하지 말고 이 가게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급도 그 자리에서 올려받았어요. 그 집이 수십 년째 내려온 오래된 설렁탕집인데 손님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주말에도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 빼면 손님이 없이 한가했고 일이 없을 때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쉬어도 괜찮았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주방에서 설렁탕 끓이는 일을 전수받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저보다 6살이 더 많았는데 저한테 말 한마디 건넨 적 없어서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고 저도 별 관심 두지 않고 지냈었습니다. 제가 설렁탕집에서 주말 알바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사장님 부부가 퇴근하는 저를 붙잡아서 다시 한번 물으셨어요. 정말 직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냐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솔직히 며느리 삼아서 가게를 맡기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제게 관심이 있다면서 너만 좋으면 진지하게 만나보라 하시길래 솔직히 그때는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다니며 일을 시작했었고 퇴근한 이후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항상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저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긴 했었지만 맨날 일을 하고 있으니 데이트를 해볼 수도 없었고 몇 번 좋은 감정을 가졌던 남자가 있었는데도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돈도 없고 학력도 모자란 제게는 연애란 것은 사치와 같은 것이었고 그 뒤로는 제게 좋아한다고 말하는 남자들을 다 밀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장 부부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어차피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은 고맙지만 힘든 이야기인 것 같다 말씀드리고 거절하려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저희 집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알고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며느리 삼고 싶어서 하는 말이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그래도 벌써 돈 모아서 집도 있고 가게에서 일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다. 여태껏 속 썩인 적 없고 사고친 적 없는 착한 아들이야. 한번 속는 셈 치고 만나봐. 제가 속물인 것은 맞지만 사실 주인집 아들이 싫지는 않았어요. 외모는 평범했는데 말수도 적고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괜찮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벌써 집까지 갖고 있다는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면서 제가 평생 고생하며 살았고 지금까지도 그놈의 집 하나가 없어서 쉬는 날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일만 하며 사는 내 처지가 떠오르며 없던 관심까지 절로 생겨났습니다.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젊은 나이에 벌써 집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면 평생 집 살 걱정할 필요 없고 직장에서 잘릴 걱정할 필요도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 이후로 차마 괜찮다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사장 부부는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날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은 월요일이라 회사로 출근을 했었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저녁 알바하러 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누군가 싶어 확인해보니 설렁탕집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장 부부가 아들에게 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같았어요. 가게에서 마주쳐도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일할 때 필요한 말만 했었지.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문자로 대화를 조금 나눠보니 무뚝뚝했던 인상과는 다르게 유머도 있고 센스가 있어서 대화하는 것이 즐겁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평일에 자주 연락하며 지냈고 주말에는 설렁탕 집에 알바하러 가면서 점점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 일 끝나면 데이트도 하면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 해보는 연애였고 주말마다 가게에서 만나서 일하면서 눈빛 교환하거나 늦은 밤 일 끝나고 심야 영화를 보러 가는 정도의 데이트였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처음으로 가족 이외에 제 편이 생긴 기분이었고 나이도 연상에다 가진 것이 저보다 많아서 그런지 안정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6개월 정도 그렇게 주말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사장은 또다시 저를 불러서 어차피 사귀기 시작한 거 연애 적당하게 하고 빨리 결혼해서 둘이 가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자기들은 나이도 있고 이제 식당 일 그만하고 싶으니 너희들에게 맡기고 은퇴하고 싶다면서요.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라 하시길래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일주일에 6일을 설렁탕집으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에 홀린 사람 같았어요. 사장 내외 두 분과 당시의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렇게 일을 하면 금방이라도 결혼해서 이 가게 안주인이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하시는 다른 직원분들도 다들 저를 작은 사장 며느리라고 부르셨으니까요. 밤늦게 하던 알바도 다 그만두고 식당 일에만 매달렸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은 힘들었지만 결국엔 내 가게가 될 거라는 생각에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가 이 가게로 들어온 뒤 이상하리만치 장사가 잘 되었고 저는 그때 남자친구에게 냉동을 해서 택배로도 팔아보자는 제안을 처음으로 했었죠. 육수와 고기를 따로 포장해서 냉동하는 방식이었고 처음엔 이런 게 되겠냐며 반신반의했던 사장 부부도 나중에 주문이 늘어나니까 신나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연매출 12억, 동네 갑부 설렁탕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가게도 번창하고 이제 금방이라도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더 지나고 그 다음 해가 거의 다 지나가는데도 언제 결혼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당연히 돈이 없으니 결혼해라 하실 수 없는 분위기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너는 집도 있고 같이 일하는 직장도 있는데 왜 결혼할 마음을 빨리 먹지 않냐고 물었는데 그때마다 아직 제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둥 지금은 가게가 바빠서 결혼 준비하며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는 이상한 핑계만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언젠간 결혼할 사이니까 괜찮을 거라 스스로 마음먹었어요. 남자친구는 결혼을 미루는 것만 뺀다면 물심양면으로 제게 잘해주었고 그래서 의심 한번 한 적 없이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장과 사모가 제게 작은 트집을 하나씩 잡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도 억지를 부리는 걸 보면서도 별다른 말 없이 침묵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한테 다 맡겨놓고 신경도 쓰지 않았을 일인데 사사건건 사장 부부가 간섭하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 제가 하는 일을 맡겨두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일 끝나고 하는 심야 데이트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고 마지막 반년 정도는 제 스스로도 이 사람과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제 노력이 아까워서 먼저 그만하자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가게는 날이 갈수록 장사가 잘 되고 택배 포장만 하루에 100개씩 하게 되었지만 제 월급은 3년 전과 비교해서 한 푼도 오르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어차피 결혼하면 제 것이 될 가게니까 돈을 안 올려줘도 상관이 없었는데 둘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저도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조금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제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 이유조차 제게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눈치 없이 붙어 있을 순 없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일도 바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음날 사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 원래 우리 가게가 몇 년을 일하던 퇴직금이 없어. 그런데 너는 내가 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라도 챙겨주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준비한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아마 전날에 남자친구에게서 우리가 끝난 사이고 제가 일을 그만둘 거라는 소식을 먼저 듣고 봉투를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전혀 아쉬워하는 기색도 없었고 별 다른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순간 엄청난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받은 봉투를 확인해보니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었고 회사 다녔을 시절 계산법으로 제 퇴직금을 생각해봐도 700만 원은 넘는 돈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사장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내 일처럼 생각하며 3년을 보냈는데 월급도 안 올려주고 퇴직금도 없이 100만 원 주고 끝이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장에게 100만 원 말고 제대로 된 퇴직금 780만 원 가량을 달라 이야기했더니 사장이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런 큰 돈을 왜 너한테 주냐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갈 곳 없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걸 데려다가 월급 주고 일도 가르쳐줬더니 이제 와서 자기한테 돈 내놓으라고 강도짓 한다면서
딸처럼 대해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이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제 와서는 딸인가 싶더군요. 여기서 언성 높여서 싸워봤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저는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고하고 돌아와 집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이대로 끝내기엔 억울하고 아쉽더라고요. 바로 구청에다 그 집에서 설렁탕용으로 한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사용한다고 신고했고,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도 국내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중국산을 쓴다고 신고했어요. 요즘 세상에 구청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해당 업장에 경고와 과태료 처분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속이 다 시원했고 며칠 후에 사장이 제게 전화를 해서 너가 신고한 거냐고 욕까지 하면서 방방 뛰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슨 말인지 영문도 모르겠다고 제 밀린 퇴직금이나 빨리 달라고 했죠.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곳에도 가게에 평범한 손님인 척 위장해서 식당의 더러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원산지 위반했다는 사실도 올려두었어요. 당연히 그 뒤로 주문은 뚝 끊기다시피 했고 가게 홈페이지에는 악플만이 가득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고 주방이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면서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죠. 저는 너무나도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끝내는 마당에 계산이라도 확실히 했어야죠. 제가 그 남자가 아니면 다시는 만날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식당이 아니면 일을 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난 시간은 똥밟았다 치더라도 퇴직금만 제대로 계산해줬더라면 제가 이런 일까지 벌이진 않았을 겁니다. 얼마 후에 노동청에서 경고가 있었던 건지 자세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처음에 사장이 제게 주었던 1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돈인 700만 원 가량을 아무 말 없이 입금해 주었어요. 옛날에 좋았건 말건 어쨌든 지금은 헤어진 인연이라서 저는 미련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바탕으로 작은 가게 하나 차릴 돈은 되는 것 같아요. 남의 집에서 지금까지 몇 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꼭 제 가게를 차려서 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버리고 어떤 다른 순진한 여직원을 꼬시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이나 단골들에게 소문이 다 나버려서 어떤 멍청한 여자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장사도 예전만큼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이참에 콱 망해버렸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냥 인생 공부 잘했다 생각하고 넘기려고요. 제 가게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고 말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봄에 결혼해서 한참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개념 없는 신우와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크게 싸우고 이혼까지 갈 뻔했었어요. 다행히 서로 간의 오해를 잘 풀어서 남편과의 사이는 예전처럼 회복됐지만 아직도 시댁 사람들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고 화가 납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아직도 시모와 신우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라서 저도 그냥 포기하고 살려고요. 이제 결혼했으면 다 같이 가족이고 식구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냐고 하는데 진짜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일을 크게 만든 건지 그 인간들이 욕먹을 짓을 한 건지 판단 좀 해주세요. 저희 엄마는 예전부터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외할머니가 하시던 가게인데 엄마가 도와서 같이 하셨어요. 지금은 외할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일하시는 것이 힘드셔서 은퇴하시고 작은 이모 불러다 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엄마가 반찬 가게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외할머니 하실 때까지만 해도 남의 상가에서 새들어서 하시다가 지금은 거길 구입해서 월세도 없이 장사하십니다. 오빠 결혼할 때 아파트도 하나 해주셨고 저는 진작에 오피스텔 하나 제 앞으로 해주셔서 매달 월세도 받고 있어요. 어리고 철없을 때는 제 친구 엄마들은 집에서 살림하시거나 멋진 옷 입고 회사 나가는 게 마냥 부러웠는데 지금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치열하게 사셨는지 알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엄마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중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 결혼 전 상견례를 할 때부터 교육자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평생 돈 안 벌고 집에서 살림만 하신 시어머니가 오히려 더 난리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은 교육자 집안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살았다면서 학부형이라도 알아볼까봐 새치기 한번 못하고 어디 가서 물건값 하나 깎아달라 소리도 못하고 살았다는데 교육자고 뭐고 간에 원래 새치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요즘 세상에 가격 다 붙어 있는데 물건값을 깎아달라 하는 건 진상이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도 그냥 사돈댁처럼 남들 시선 안 보고 장사나 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데
누가 보면 대통령 영부인이라도 된 줄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지 평소에도 푼숙기가 있고 말할 때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한번 갔다 오면 대놓고 시집살이 시키면서 괴롭힌 적은 없지만 다른 집 며느리는 어떻다더라. 우리 아들은 처갓집이 잘 사는데도 결혼할 때 뭐 받은 게 없다. 같은 헛소리나 해대며 제 신경을 벅벅 긁어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헛소리를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편이 받았습니다. 항상 남편이 대신 사과하고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조금 생각 없이 말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저를 달래는 식이었죠. 특히나 시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자기는 고상한 사람이고 밖에서 장사를 하는 우리 엄마를 은근히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친정에 돈이 더 많다는 것이 열등감으로 작용하는 건지 자꾸만 너희 집은 돈 많으니까 친정엄마한테 해달라면 되겠다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게 제 결혼 생활이랑 무슨 상관이랍니까? 이미 차고 넘칠 만큼 받았을 뿐더러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벌어놓은 재산을 제가 무슨 권리로 달라 말아 하겠어요. 가끔 제가 하거나 친정엄마가 해서 보내준 반찬을 가져다 드린 적도 있는데 그냥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너도 나중에 할 거 없으면 친정엄마랑 반찬 장사나 하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듣는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 소리 듣고 기분 나빠서 얼굴 표정이 굳어 있으면 부모님이 반찬 장사 하시는 게 뭐 어때서 그러냐고 부모님 직업 창피해하면 안 된다면서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반찬 놓고 가면 시집가서 따로 살고 있는 신우가 꼭 며칠 뒤에 자기 엄마한테 반찬 얻어가더니 자기는 왜 안 주냐고 자기도 달라면서 당연하듯 공짜로 친정엄마 반찬을 추가로 더 달라고 성하였어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엄마 가게에서 팔다가 남은 반찬은 종종 시댁 식구들과 나눠 먹으라며 주시는데 몇 번 가져다 주니까 시모도 고마워 안 하고 신우도 고맙다는 말 없이 공짜로 더 달라 한다거나 다음엔 고기 반찬으로 달라고 한다든지 돈도 안 주면서 뻔뻔한 모습을 보이니까 주면서도 빈정 상하고 기분 나빠서 처음에 몇 번 가져다 주다가 관뒀어요. 엄마한테도 남는 반찬 우리 시댁 가져다 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떠리로 팔던지 일하는 이모랑 나눠서 먹으라 하고 시댁에는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팔다 남는 반찬이라지만 못 먹을 물건도 아니었고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고맙다 잘 먹었다 소리 한번 하면 될 텐데 그런 말 한 번 한 적도 없이 더 큰 것만 바라는 시댁 사람들의 도둑놈 심보에 완전 질려버렸어요. 제가 한동안 반찬 가져다 드리는 걸 그만두었더니 시모와 신우가 제게 먼저 연락해서 요즘은 사돈댁 가게가 장사가 잘 되나 보네 라고 하면서 은근히 반찬 남는 것 좀 없냐고 가져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딱 잘나서 요즘은 남는 게 하나도 없나 봐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끊어버렸죠. 하나를 얻어가면 열을 달라 하는 사람들인데다 공짜로 먹는 주제에 싱겁다 짜다 말들이 하도 많아서 앞으론 친정엄마 반찬은 나 혼자 가져다 먹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와 시댁 식구들을 완벽하게 갈라놨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방심하고 있었던 건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 엄마 가게로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을 깜빡하고 있었어요. 시댁에 반찬을 가져다 주지 않은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퇴근하다 반찬 좀 사가려고 엄마 가게에 들렀습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로 엄마 가게에서 반찬을 사다 먹었지 절대 그냥 가져온 적이 없어요. 엄마가 먼저 너무 많이 남았다고 챙겨주거나 가져가서 남편이랑 먹으라고 주는 건 있어도 파는 물건을 제 맘대로 가져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옛날부터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서 파는지 알기 때문에 공짜로 먹고 싶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한 일이거든요. 아무튼 퇴근하고 갔더니 가게에 손님은 별로 없었고 엄마는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모한테 별일 없냐고 묻고 제가 고른 반찬들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모가 뭔가를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주방에 있는 엄마한테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너네 신우랑 시모가 번갈아 가며 맨날 와서 반찬 가져가더라?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당연히 와서 돈 주고 사간다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져다 준 엄마 반찬이 입에 맞아서 이젠 직접 와서 사 먹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두 모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오늘은 뭐가 맛있냐고 물어보고는 반찬 2-3개를 골라서 잘 먹을게요 하면서 그냥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모가 뭘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엄마한테 돈 줬을 텐데 이모가 못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진짜 아니랍니다. 지금까지 두 모녀가 10번도 넘게 왔다 갔는데 돈 내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대요. 엄마도 짜증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한 제가 괜히 시댁에 해코지 당할까봐 그냥 적선한다 생각하고 참고 있는 거랍니다.
그 말 듣고 엄마 일하고 있는 주방에 뛰어들어가서 그게 맞냐 사실이냐 물어봤어요. 진짜 우리 시댁 인간들이 공짜로 물건 막 집어가냐고? 그걸 왜 그냥 놔두냐고 엄마한테 따졌더니 엄마는 그거 얼마 한다고 그냥 놔둬라. 원래 배운 양반들이 더한 법이다 라고 하시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아침부터 고생해서 만든 음식들을 그냥 가져다가 먹는 시댁이 너무 얄밉고 꼴보기 싫더라고요. 이모한테 물어봐서 가장 최근에 시모랑 신우가 언제 가게 왔다 갔냐고 물어본 다음에 가게에 있는 CCTV를 뒤져서 두 사람이 가게 들어와서 물건 들고 그냥 나가는 모습을 제 핸드폰 동영상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라고 말리는 엄마를 뿌리치고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내가 그냥 이 결혼 생활 그만하면 그만했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인간들한테 참고 살아. 시댁으로 달려가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당장 돈 내놓으라 소리를 질렀어요. 마침 집에 있던 시아버지도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라셨고 저는 아버님한테는 할 말 없으니 어머님이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어머님이랑 신우가 우리 엄마 가게에서 계산도 안 하고 물건을 공짜로 집어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서야 시모가 뭘 그런 걸 가지고 소란을 피우냐고 하면서 방에서 천천히 나오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음식 나눠 먹는 것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너야말로 지금 시부모 앞에서 소리 지르고 교양 업계에 무슨 짓이냐 하는 겁니다. 교양 좋아하시는 분이 남의 가게에서 도둑질 하시냐고? 한두 번이 아니고 상습범인데 경찰 부를 거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저 진짜 그때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 인간들 안 보고 살 생각으로 난장을 피운 거라서 시부모고 뭐고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도 난리 치고 있으니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지갑을 꺼내 오시더니 그거 얼만데? 내가 줄 테니까 이제 너도 그만해라. 저는 돈 받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 잡으려고 하는 거라고. 당장 시모랑 신우가 우리 엄마 앞에서 사과를 하고 전액 배상을 하던지 아니면 경찰 부를 거라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더니 시모 전화를 받았는지 신우까지 집에 오더라고요. 신우가 제 얼굴 보고 가장 처음 하는 말이 자기는 얼마 안 가져갔답니다. 진짜 이게 그 자랑하는 교육자 집안이란 사람들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더라고요. 아버님은 동네 망신시키지 말고 적당히 돈 받고 끝내라고 하고 시모랑 신우는 절대 사과할 생각 없어 보였어요. 저는 진짜 시댁에서 경찰을 불렀고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이 10분 만에 시댁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경찰 왔을 때 제가 나서서 자초지종 설명했고 제 이야기를 들은 경찰분들도 당황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가족끼리인데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라고 하길래 나는 그럴 생각 없다고. 저 인간들 콩밥 먹는 꼴 봐야 직성 풀리겠다고 방방 뜨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도 제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자 시댁까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온 가족 다 모이고 경찰차에 워낙 시끌시끌하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다들 나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또 열받아서 소리 지르면 목소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한밤중에 아파트 단지에 이 사람들 도둑들이라고? 어떻게 사돈이라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갈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잘못한 거 없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던 시모가 할 말 없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중재로 친정엄마와 시아버지가 전화 통화를 했고 나중에 시아버지가 찾아가서 전부 변상하는 조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시모랑 신우는 당연히 우리 엄마 가게에 앞으로 널씬도 하지 않겠다고 경찰 앞에서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시댁 집구석을 한바탕 뒤집어 엎어버리고는 집에 남편이랑 돌아오는데 집에 오는 동안 둘 다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도 바로 알겠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생각이었거든요. 그 정도 배짱 없이는 시댁에서 난리를 못 피웠겠죠. 남편은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이틀 정도 아무런 말을 안 하다가 앞으로는 저보고 시댁 사람들이랑 얼굴 마주치지 말고 살을 합니다. 그게 서로 나을 것 같고 자기가 봐도 이번 일은 자기 엄마랑 누나가 잘못한 건데 그 사람들도 사과할 생각 전혀 없어 보이니까 앞으로도 만나면 싸움밖에 안 할 것 같다고. 명절이고 제사고 기념일도 챙길 필요 없이 제 인생의 시댁은 없이 살으래요. 저야 좋은 일 아니겠어요? 비록 시모 사과는 못 받았지만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랑 우리 엄마한테 사과했고 시아버지도 다음날 바로 우리 엄마 가게 찾아가서 그동안 자기 마누라랑 딸이 마음대로 가져다 먹은 음식값을 다 계산하고 가셨대요. 엄마가 안 받겠다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가 또다시 난리 피울 것이 무서웠는지 싹 다 계산해서 다 카드로 긁고 가셨답니다. 엄마가 제게 전화해서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냐고 너도 진짜 문제 많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 참고 살아야 결혼 생활 잘하는 거라면 저는 그냥 혼자 살고 말랍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지어서 시댁 사람들한테 도둑질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남편은 저한테 그 일로 화낸 적도 없고 자기 집에서 잘못한 거라서 그냥 나한테 이야기하지.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정도 이야기하고 말더라고요. 사실 그 집안에 시모랑 신우라는 인간들이 좋게 이야기해서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뒤집어 놨으니까 앞으로 다신 저나 우리 엄마를 만만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이제 결혼 생활 시작인데 1년도 안 되어 시댁과 완전 등 돌리게 되었네요. 하지만 하나도 아쉽지 않고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남편이랑만 별일 없이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배울 만큼 배운 고상한 교육자 집안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리분별을 못하는 건지 진짜 우습고 꼴 사납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5년차 3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은 육아휴직을 끝내고 친정엄마가 도와줘서 다시 회사에 복직해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개념 없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괜히 우리 엄마가 이상한 사돈을 만나서 평생 당하지 않아도 될 굴욕을 경험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진작에 개념 없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지금도 작년 설날만 생각하면 갑자기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너무 화가 납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우리 친정엄마가 화내는 모습을 본 게 손으로 꼽았는데 진짜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엄마가 화를 내다 못해 폭발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시댁은 아버님이 안 계시고 시어머니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셨어요. 젊었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항상 시어머니랑 밥을 먹을 때면 자기 고생한 일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십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던 것과 겨울엔 군고구마 붕어빵도 구워서 팔고 공사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한바집도 운영하셨다가 2달치 밥값 못 받고 인력회사 사장이 도망가는 바람에 결국 식당도 망하고 남의 식당에서 일을 하셨다던가.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하도 들어서 레파토리를 다 외울 지경이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사시면서 아들, 딸 전부 결혼시키고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다지 넉넉한 형편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혼자 사실 만한 작은 아파트 한 채 있고 저희와 신혼애가 보내는 용돈과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시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 그 자체입니다. 아빠도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엄마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그때 잠깐 엄마가 아프면서 일을 그만두셨어요. 우리 집에도 오빠 하나 있고 그 밑으로 제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집이 부자라고는 절대 말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신 부모님 덕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것도 가지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빠는 다니는 회사에서 연애를 하다가 2년 전에 결혼했어요. 새언니 집안도 좋고 그쪽 분들은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라 여유있게 사는 것이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한우라던가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씨알 굵고 고급진 과일들을 우리 집으로 선물 보내셨습니다. 반면에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우리 집에 선물을 전혀 보내지 않으셨어요. 시댁 경제 상황도 있고 해서 저는 한 번도 선물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 친정 부모님은 명절이 되면 굴비나 곶감 세트 같은 평범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혼자 사는 시어머니에게 보냈고 어머님은 차례 지낼 때 우리 집에서 보낸 물건들로 차례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나 우리 부모님에게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없으셨어요. 너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곶감이 참 맛있더라 정도가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고마운 표시였습니다. 답례 선물 한 번도 안 하시던 분이 저희 오빠가 2년 전에 장가 가면서 엄청난 명절 선물을 우리 집으로 보내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2년 전 추석 때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친정집으로 갔는데 그때 친정엄마가 남편 먹으라고 한우 등심도 구워주고 제주도산 애플망고를 잘라서 후식으로 내어주셨어요. 저나 남편이나 무슨 이렇게 비싼 걸 사오셨나 생각하고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전부 우리 새언니 집에서 보낸 명절 선물이더라고요. 한우랑 애플망고가 끝이 아니라 자연산 송이도 있었고 신부 측 어머님이 직접 카드에 손글씨로 잘 부탁하는 메시지도 짧게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부자들은 다르구나, 교양 있는 집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결혼은 제가 오빠보다 먼저 했지만 우리 시댁에서 식용유 한 번 보내준 적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뭔가 불편함을 느꼈는지 그 다음 명절부터는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선물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으로 작년 추석에 우리 집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처음엔 엄마가 택배를 받아들고 차마 우리 시댁에서 보낸 명절 선물이라고는 생각지 못해서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하셨어요. 너가 우리 집으로 택배 보냈니? 저는 보낸 적 없다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택배 박스 안에 홍삼 캔디가 2봉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내는 사람 주소랑 이름을 확인해보라 했는데 설마가 역시였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맞더라고요. 홍삼 캔디도 좋은 선물이죠. 근데 그때 친정 부모님이 시댁에 보낸 선물이 배 한 박스와 한과 세트였거든요. 어머님 차례상 장보시기 편하라고 일부러 그런 걸로 보내드리는데 뜬금없는 홍삼 캔디는 너무 센스도 없고 성의도 없어 보였어요. 그마저도 엄마가 찍어보낸 사진을 보니까 더 기가 막혔습니다. 유명한 홍삼 브랜드에서 선물 포장된 홍삼 캔디가 아니라 동네 슈퍼에서 빨간 봉지에 들어있는 그냥 일반 홍삼 캔디였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진짜 홍삼이 들어간지도 모르는 그런 그냥 사탕이었죠. 요즘 동네 기사식당에서도 손님 먹으라고 그런 건 안 내놓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친정엄마도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너희 시어머니가 뭐 보내는 건 처음 받아보네. 아무튼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라. 하고 마셨거든요. 저도 이걸 가지고 남편에게 당신네 엄마가 친정으로 슈퍼에서 파는 사탕을 사서 보냈다고 따질 수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거든요. 사실 돈 문제는 약간 치사한 이야기긴 해도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은 그 정도까지 어려운 형편은 아니세요. 저희가 용돈 50만 원 드리고 신혼에도 똑같이 드리거든요. 우리 친정에는 부모님들이 용돈 필요 없다 하셔서 시어머니한테만 드리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사시는 집은 대출도 없이 관리비만 내면 되고 나라에서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자식들이 드리는 100만 원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시장에서 일도 도와주면서 몇만 원씩 더 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면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큰 문제 없이 사실 수 있고 용돈 드리는 것과는 별개로 계절마다 옷도 싸드리고 종종 만나서 외식도 시켜드리는데 이만하면 저희가 할 도리는 다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머님도 평소에 친구분들 만나면서 여행도 한 번씩 다녀오시고 그렇게 쪼들리게 사는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시댁 상황 뻔히 아는데 한우 선물 세트 같은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 앞에 마트 가면 샴푸 치약 세트나 식용유 세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구입할 여력이 있을 텐데 홍삼 캔디 2봉을 보내셨다는 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진짜 웃어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추석 지나고 평소 생활로 돌아오면서 다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작년 설날에는 정말 친정엄마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선물을 보내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설 며칠을 앞두고 친정으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고 엄마는 이번엔 제게 전화도 걸지 않고 사진만 하나 찍어서 보내셨어요. 일하다 말고 엄마한테 온 사진을 보는 순간 몸속에 돌고 있는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보낸 사진은 딱 봐도 우리 시어머니가 설 명절 선물이랍시고 보낸 물건이었고 누가 봐도 시장에서 구입한 쌀로 만든 뻥튀기였어요. 전통한 거나 차례상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동네 어르신들이 심심풀이로 먹는 쌀튀밥 뻥튀기 그 자체였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명절 선물이랍시고 이걸 보내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때도 친정 부모님은 시댁에 곶감 세트를 선물로 보낸 상황이었죠. 몇만 원짜리 곶감 세트 선물로 보내놓고 뻥튀기 한 봉지 받은 것도 어이없지만 그마저도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어서 덜어내 드신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경우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요. 일하다 말고 잠깐 밖에 나가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도 원래 그렇게 화를 내는 분이 아니신데 한숨을 푹푹 쉬면서 기분이 좀 많이 나쁘다. 차라리 보내지 마시지 이게 뭐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저는 처음 봐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엄마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 간호사분들이 아직도 잊지 않고 명절에 선물도 보내주세요. 새언니네 집에서 보내주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물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이 담긴 선물이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보내는 사람의 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선물들이거든요. 저나 우리 부모님이 선물 안 준다고 흉본 적도 없는데 명절 선물로 먹다 남은 뻥튀기를 보내는 건 그냥 우리 집안을 우습게 아는 것밖에 더 되나요? 아빠가 이 뻥튀기를 보면 엄청 속상해 하실 것 같다면서 아빠 오기 전에 버려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했고 내가 우리 오빠처럼 부잣집이랑 결혼하지 않아서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가 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엄마는 나중에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앞으론 우리 시어머니한테 명절 선물 안 보내기로 하셨다고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도 더는 못 참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실망을 많이 하셨으니까 시어머니한테도 앞으로 선물 보내지 마시라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 듣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제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친정엄마한테까지 전화 걸어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직접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사과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어렵게 살아온 것도 알고 험한 일 많이 하시면서 명절 선물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을지도 모른다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친정 부모님이 몇 년 동안 추석 설날에 선물을 보냈는데 어머님도 눈이 있으면 대충 어떤 걸 보내야 하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뭐라 했는지는 몰라도 다음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 그 뻥튀기가 시장에서 유명하고 맛있는 거라고 한참 설명하시더라고요. 맛있는 뻥튀기건 아니건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속물인지는 몰라도 차라리 마트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식용유 세트를 보내셨더라도 우리 엄마나 제가 이런 기분을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먹다 남은 뻥튀기를 보낼 정도로 우리 집을 하찮게 생각했다는 사실이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의 교류는 전혀 없으세요. 지난 추석도 서로 선물 안 보냈고 이번 설날도 그냥 넘어가십니다. 저도 시어머니한테 잘할 생각 없고 딱 기본만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이랑 외식하는 것도 싫고 그런 자리에는 일 있다는 핑계를 대고 남편만 보냅니다. 정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나 우리 부모님이나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세상 일이 제 마음 같지 않네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친정 부모님 앞에서 시어머니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요즘엔 우리 친정집에 가면 부모님 눈치 보느라 한마디도 못하고 죄인처럼 있다옵니다. 대체 시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선물 주고받을 일 없어서 그건 좋다지만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봄에 결혼해서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따끈한 신혼부부입니다. 남편과는 동갑내기로 연애 3년 하고 결혼했어요. 사실 연애할 때 남편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밖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믿고 결혼했어요. 연애 시절 차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 앞지르기를 해서 끼어들면 욕을 하고 심하면 쫓아가서 다시 추월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평소엔 화를 내지 않는데 상대방이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 제 기준에서는 좀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 이 정도는 다들 그런 거라 생각했고 오히려 바보같이 참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남편의 이런 성격이 설마 우리 가족을 향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이 저희 친정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친정엄마가 자주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부모님은 처음 보는 사위니까 어떻게든 잘 해주시고 친근감 있게 해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남편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고 저희들 부담 안 갖게 같이 밥 먹을 때는 저희 돈 안 쓰게 하시고 정말 편하게 잘해주셨어요. 특히 우리 엄마는 집안에 아들 없이 딸만 둘이라서 사위가 생겨 든든하다 좋아하셨죠. 남편이랑 같이 엄마 모시고 백화점도 가고 마트에서 장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나중에 따로 제게 전화하셔서 사위랑 다니니 든든하고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위가 진짜 아들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같이 다니는 것만으로도 대리만족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같이 놀러 다니고 싶고 엄마 친구분들에게 사위 자랑을 하고 싶었지만 엄마의 마음과는 달리 남편은 약간 거리를 두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남편에게 서운한 점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시부모님에게 살가운 며느리는 아닌 편이고 당연히 상대방 부모가 어색한 것은 당연한 거니까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들도 제게 잘해주시긴 했지만 친정엄마의 사위사랑만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질투가 날 정도였고 엄마가 제게 전화해서도 이 서방은 요즘 어떠냐 괜찮냐 뭐 먹고 싶은 건 없냐고 먼저 물어보실 정도였죠. 그렇다고 제 남편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엄마 눈에는 이쁘게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남편은 장모에 관심이 부담스러웠고 엄마가 잘해주고 친하게 지내려 할수록 더 피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오죽했으면 보다 못한 제가 엄마에게 적당히 하라고 몇 번씩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엄마는 사위가 너무 든든하고 좋다면서 아들처럼 생각하셨습니다. 평소에 화가 많은 편인 남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키도 180 넘고 생긴 것도 남자다운 남편이지만 매운 음식을 정말 못 먹는다는 점이었어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시아버님 일 때문에 시댁 식구들 모두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식성도 햄버거, 피자같이 느끼한 것들 좋아하고 한식 중에 매운 음식은 잘 못 먹습니다. 아예 못 먹는 건 아니고 김치찌개나 라면 같은 건 먹을 수 있지만 청양고추 정도만 매워져도 맵다고 힘들어하고 땀을 뻘뻘 흘리다가 화를 내고 짜증냅니다. 저는 연애 때부터 그 사실을 잘 알고 집에서도 매운 음식은 해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예전부터 매운 음식을 정말 많이 먹고 엄마랑 아빠도 청양고추 없이는 밥 한 숟갈 못 드실 정도로 매운 걸 좋아하세요. 제가 결혼해서 남편을 데려갔을 때도 엄마가 매콤하게 낙지볶음을 해서 대접했었고 해물찜이나 닭발 같은 것도 친정집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들에 남편은 굉장히 힘들어했고 차마 장모님 앞에서는 뭐라 못하니까 억지로 먹는 척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제게 매운 음식 좀 그만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 좀 해달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우리 갈 때만이라도 매운 건 그만 만들라고 이야기해서 그때부터는 남편 좋아하는 불고기 같은 달달한 반찬 위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도 아빠도 조금 옛날 사람들이라 한국 사람이면 매운 음식을 먹어야지 사위가 왜 그런 걸 못 먹냐고 내심 못마땅해 하셨는데 얼마 전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설을 얼마 앞두고 우리 친정집에서 남편이랑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때 엄마가 갈비찜을 했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건너갔어요. 남편이 신나게 갈비찜을 뜯고 있었는데 엄마가 사위 김치도 좀 먹어. 이거 유명한 데서 사온 김치인데 아주 맛있어. 조금 매울 수도 있을 텐데 한번 먹어봐. 라면서 먹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남편이 평소에 김치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그리 즐기는 편은 아니라 말을 안 했으면 밥 다 먹는 동안 젓가락 한 번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이 손으로 찢어서 밥 위에 얹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김치를 한 조각 집어서 입에 넣더라고요. 어차피 김치니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의 얼굴이 조금 이상해지더니 금세 새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물을 떠서 가져다 주더니 이 김치가 대전에서 유명한 엄청 매운 김치라면서 얼마 전에 선물 들어와서 아껴 먹고 있었대요. 제가 한 조각 먹어보니 맵긴 정말 맵더라고요. 불당면이나 매운 떡볶이 같은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웠어요. 매운 거 못 먹는 우리 남편이 먹기엔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물을 연달아 3잔 정도 연속으로 먹더니 아씨발 진짜 하면서 밥상에서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엄마랑 아빠는 물론 저까지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저는 남편에게 많이 매웠냐고 우유라도 사다 줄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남편이 너네 가족 이상하다고 자기 매운 음식 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러냐면서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답니다. 엄마도 아빠도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사과를 했는데 남편은 분이 안 풀렸는지 식사를 반도 안 끝낸 상황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너네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너희 집안 사람들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부모님이 듣는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당황해서 너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냈고 친정 부모님은 저를 말리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친정 집에서 1차로 한바탕 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랑 또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매운 음식 내와서 잘못한 건 맞는데 사과도 했고 어른들 앞에서 꼭 태도를 그렇게 했어야 했냐고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은 자기한테는 너무 먹기 힘든 일이었고 수차례 매운 음식 못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인 장모가 무시하는 것 아니냐면서 또다시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남편 먹으라고 소갈비찜까지 만들어서 먹이는데 매운 김치 한쪽 먹어보라 했다고 이 정도로 화낼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평소에 엄마가 자기 이뻐하는 거 알면서 엄마 무한하게 화를 내는 남편에게 진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시댁 가면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마음에 없는 애교도 부리고 해주시는 음식 입에 안 맞아도 맛있다고 하면서 밥도 2그릇 먹고 오는데 그까지 김치 하나 먹어보라 권했다고 밥상에서 욕하고 먹다 말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 한 일 아닌가요? 남편이랑 아무리 싸워도 해결도 안 나고 서로 감정만 계속 상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참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며칠 안 있으면 설날이고 그때 시댁 가서 나도 똑같이 복수해줘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전까진 말 잘 듣는 착한 며느리인 척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우리 집에서 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시부모님 앞에서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차례랑 제사 안 하시고 명절 음식 만들어서 그냥 먹고 끝이거든요. 음식 먹으면서 계속 인상 쓰고 한 입 먹고 내려놨더니 시어머니가 음식이 입에 안 맞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저는 어머님한테 어떤 건 좀 짜고 어떤 건 너무 싱거워서 제 입에 안 맞는다고 어머님이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앞으로는 시댁에서 밥 안 먹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던 남편이 유치하게 왜 그러냐고 또다시 밥상 앞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이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두 분에게 친정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고 남편이 친정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앞으로는 시부모님께 찾아오고 살가운 며느리 될 생각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유치한 건 알지만 좋은 마음으로 밥 해주셨다가 남편에게 한 소리 들은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아버님은 남편에게 그게 사실이었냐고 묻더니 바로 사돈댁에 전화 걸어서 친정 부모님께 아들 잘못 키워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셨고 어머님도 남편 붙들고 왜 그렇게 철이 없냐고 사돈 어른들이 맛있는 음식 해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먹을 일인데 너는 내 밥 먹을 자격도 없으니까 그만 먹으라고 밥그릇도 빼앗아 가셨어요. 남편은 자긴 억울하다며 잘못한 게 없다고 항변했지만 어머님께서 앞으로 밥상에 매일 청양고추 한 개씩 올려서 그거 다 먹기 전엔 밥 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시부모님들이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러 더 제 편을 들어주셨다는 걸요. 시댁에서 나와서 원래대로라면 우리 친정으로 갔어야 했는데 아직은 엄마 아빠한테 남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다시 했는데 그때는 남편도 자기가 심했다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사과하겠다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에게 화가 났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다음엔 맵지 않은 음식 차려줄 테니 다시 놀러오라 하셨어요. 남편은 앞으로 다신 가족들 앞에서 화 안 내기로 다짐을 했고 저보는 앞에서도 화를 내지 않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번은 원인 제공을 친정 부모님이 하기도 했고 워낙 남편이 매운 음식 못 먹는 걸 아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또 한 번 화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예요. 이 자식이랑 같이 안 사는 한이 있어도 가족에게 막대하는 모습은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시댁에서 제가 남편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했을 때 시부모님이 제 편 안 들어주시거나 남편이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면 그냥 그만 살려고 했어요. 이제 신혼생활인데 벌써부터 안 맞으면 앞으로 결혼생활 계속 해봤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한 번은 저도 용서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정말 또다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땐 진짜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 거예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